영롱하다, 넉 잔만원 라거부터 IPA 만다 아주 만다 돈스타비 기미비어 수제맥주 호황시대. 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식탁경제 이야기 돈슐랭 가이드 김바비입니다. 준노이 포도를 쓴 소설가죠. 존 스타인백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맥주 첫 모금의 맛을 당할 만한 것은 세상에 없다. 퇴근해서 샤워 싹 하고 앉기도 전에 딱 한 캔 뜯어 마시는 맥주 한 모금, 이건 당해낼 게 없죠. 과거엔 하이트냐 오비냐 양자택일을 했어야 됐다면 수제 맥주 시장이 커진 요즘에는요, 맥주 한 캔 고르는데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연꽃향부터 열대과일향, 심지어는 밤향까지 입안 가득 퍼진다고 하는 이 맥주들, 오늘은 혼술의 강자 편의점의 효자 메뉴인 맥주, 특히 국내 수제 맥주에 숨겨진 이야기를 떠먹여드리려고 합니다. 벌써 10년 가까이 된 일이죠. 영국 이코노미스트 기자 다니엘 휴더가 쓴 이 기사, 한국 맥주는 북한 대동강 맥주보다 맛이 없다. 그런데 사실 뭐 틀린 말도 아니었죠. 기사가 났을 당시에 오히려 우리 네티즌들이 국산 맥주를 디스했었으니까요. 밍밍하다, 국내외 한국 맥주에 대한 평가입니다. 사실 한국 맥주가 밍밍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맥주는 우리의 전통술이 아니죠. 다른 아시아 국가들처럼 초창기 양조에 유럽인이나 미국인들이 깊게 개입하지도 않았습니다. 칭따오 맥주는 독일인과 영국인이 칭따오에다 양조장을 차린 거였고요. 일본의 기린 맥주 같은 경우에는 전신인 스프링밸리 브루어리가 사실 미국인이 요코하마에 차린 양조장에서 시작한 거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맥주는요, 아사히, 에비스, 그리고 기린이 차린 양조장에서 시작한 거긴 합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 이걸 그대로 이어받았지만요, 그나마 한국전쟁 때 완전히 초토화되었죠. 여기에다 알려진 것처럼 주세가 크게 한몫을 합니다. 특히 옛날에 우리나라에선요, 맥주는 사치품이었습니다. 맥주를 고급 추석 선물 세트로 팔았을 정도였어요. 74년에 맥주에 적용되는 주세는 150%, 주세 외에 온갖 세금을 다 포함하면 297%였습니다. 팔아봤자 세금으로 왕창 나가는 겁니다. 게다가 90년대 초반까지는요, 꼴랑 2개의 회사가 시장 점유율을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이러니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었던 거죠. 또 다른 이유로는요, 우리가 맥주를 소비하는 방식이 조금 달랐습니다.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우리나라는 맥주를 많이 마시진 않았습니다. 비쌌으니까요. 그런데 80년대부터요, 회식의 대명사로 마케팅되기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소비가 증가했습니다. 그 당시 회식 자리는 어떤 자리냐? 누구 하나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마시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맥주는요, 단독으로 마시기보단 소맥을 만들기 위한 술이었습니다. 맥주의 개성이 강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맥주 시장의 변화가 생긴 건 1980년대 외국 맥주의 수입이 허가되면서부터입니다. 하이네켄, 밀러, 레벤브로이, 아사히 같은 해외 맥주들이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한 시기거든요. 물론 아무나 마시는 술은 아니었습니다. 아까 맥주에 매겨지던 세금이 297%라고 했는데요, 수입 맥주는 무려 557%였거든요. 90년대부터는요, 경제 발전도 하고 소득도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수입 병맥주를 파는 전문점이 우후죽순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전설의 와바. 당시 이런 수입 맥주 전문점의 등장은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맥주가 이렇게 다양하다고? 그런데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버드와이저 같은 외국판 국민 맥주 같은 것이 전부였죠. 종류는 다양해졌지만 스타일까지 다양한 것은 아니었던 거죠. 그 외 병맥주인데 코끼리 그림 그려져 있는 맥주 아시죠? 인디카 IPA, 힙하다는 술집 메뉴판 맨 꼭대기 위에 있던 이 맥주, 맛도 되게 특이하고 신선합니다. 맛과 디자인, 감성까지 충만한 이 맥주가 한국으로 수입된 게 2011년이었습니다. 명확한 기록은 없는데요, 국내에 처음으로 들은 해외 수제 맥주는 인디카 IPA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IPA 맥주는요, 홉의 쌉쌀한 맛이 특징이죠. 우리가 평소에 즐겨 먹던 맥주의 맛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인디카 IPA는요, 일반 IPA에 비해서 씁쓸한 맛이 좀 약합니다. 이게 제대로 먹혔던 거죠. 그래서 정말 날개 돋친 듯이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잘 팔렸는지요, 인디카를 만든 브루어리에서 한국인을 위한 맥주를 따로 만들어서 팔았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수제 맥주의 열풍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제 맥주란 표현, 사실 이게 좀 이상하긴 합니다. 수제 맥주들 다 손으로 만드나요? 대부분 다 장비로 만듭니다. 수제란 말은요, 사실 우리는 좀 특별해, 우리 상품은 대량으로 찍어내지 않아 라는 걸 어필하고 싶을 때 붙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전미양조협회가 정의하는 수제 맥주라는 단어의 정의는 어떨까요? 외부 자본의 지배를 받지 않고 소규모 양조장에서 소량으로 전통 방식을 존중해서 생산되는 창의적인 맥주. 근데 이거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이 3원칙 중 하나인 소규모만 들더라도요, 원래 연간 생산량은 약 3억 1천 리터 이하를 뜻했습니다. 그런데 이 협회의 멤버였던 사무엘 애덤스 브루어리 생산량이 3억 리터를 넘기고 나니까 소규모의 기준을 9억 5천 리터
리터 이하로 슬그머니 바꿨습니다. 이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수제 맥주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을까요? 아까 주세가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주세법 때문에 어지간한 대기업도 쉽게 진입하기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부가 2002년에요. 소규모 맥주 제조 면허 제도를 실시하면서 맥주 양조의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과거에는요, 맥주 제조 허가를 받으려면 굉장히 까다롭고 힘들었습니다. 연간 생산량이 600만 리터 이상이어야 했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우리나라 맥주 시장이 극단적인 독과점이었던 데는 다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까다로웠던 허가 기준이 2002년부터 파격적으로 낮아집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6만 리터 이상만 생산할 수 있어도 제조 허가를 내줬거든요. 이런 국내 수제 맥주 시장에서요, 두각을 드러낸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경복궁 남산에일의 카브루, 본표밀맥주, 강서마일드에일의 세븐브로잉, 그리고 후발주자이지만 제주 위트에일로 유명한 제주맥주까지. 지금부터는 이 이야기를 더 해드릴까 해요. 먼저 카브루는요, 2006년에 캐나다의 엘리헥과 기술 제휴를 통해 라이선스 생산을 시작하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국내 양주장 중에서는 가장 실력이 좋은 것으로 유명했어요. 얼마나 좋았냐면요, 다른 펍으로부터 위탁 양조를 맡기도 했었거든요. 경리단의 핫플레이스였던 맥파이가 초기의 맥주를 위탁으로 맡겼던 것도 바로 카브루였고요. 더부스가 대동강 맥주를 위탁 생산한 것도 바로 카브루였습니다. 이렇게 초기부터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카브루는 탄탄하게 성장을 이뤄갔습니다. 규모는 점점 더 커져서 현재는 출고량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의 수제 양조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 세븐브로이는요, 사실 출발이 좀 다른 업체입니다. 보통 수제 맥주 CEO 인터뷰를 보면요, 맥주를 진짜 좋아했다거나 맥주 덕후였다거나. 그런데 세븐브로이 김강삼 대표는요, 원래 외식업에 오랫동안 종사했던 사람입니다. 맥주랑은 크게 관련이 없던 사람이었고요. 그랬던 김강삼 대표가 주세법 개정을 보면서 기회를 엿봐서 차린 게 바로 세븐브로이였습니다. 세븐브로이는요, 2005년 방화동에 펍을 오픈하면서 본격적으로 흥행 가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것보다 자본도 넉넉하고 매장 확보도 좀 유리했었습니다. 그 덕분에 초기부터 비싼 독일 설비를 들여오고 독일 양조 마스터도 같이 영입할 수 있었고요. 초창기부터 세븐브로이는 독일식 맥주를 꽤 괜찮은 퀄리티로 뽑아낸 걸로 유명한 업체였습니다. 그 결과 2011년에는요, 수제 맥주 기업 중에서는 최초로 일반 맥주 제조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또 2017년엔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호프 미팅 맥주로 선정되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고요. 그리고 또 작년에는 너도 나도 인증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공표 밀맥주를 세븐브로이가 만들어서 크게 히트를 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 맥주는요, 후발주자이긴 하지만은 아마 가장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시작이 참 재밌습니다. 원래 제주 맥주의 문혁기 대표는요, 비빔밥 전문점을 차리기 위해서 미국에 갔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시카고에 가서 수제 맥주를 한 잔 딱 하는데 이게 맛이 충격적인 겁니다. 결국 비빔밥은 제쳐두고요, 맥주 사업을 준비하기로 결정한 거였죠. 그래서 세계적인 크래프트 브루어리 브루클린 브루어리를 찾아가서 파트너십을 맺는 것으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후에 제주도개발공사와 합작을 통해서 제주 맥주를 출범하기로 이제 협의를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요, 도의회를 통과 못했습니다. 이유는요, 사업의 출자 구조가 복잡하고 신뢰하기 힘들다는 거였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요, 소송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난리통에서도 제주 맥주 출범은 계속 진행이 되었죠. 제주도개발공사가 빠진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요, 투자도 받고 펀딩도 받고, 이렇게 태어난 게 제주 위트웨일이었어요. 2018년 마포구 연남동 이곳에서 진행한 팝업 스토어가 크게 히트를 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어땠느냐, 연남동 한가운데 돗자리 피크닉 쫙 깔리면서 주말엔 막 하루에 2만 잔씩 맥주가 나갔다고 하죠. 그 덕분에요, 코스닥 시장 상장까지 추진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 던졌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한국 맥주들은 과연 맛이 없을까요? 제주 맥주는 맛이 있지만 오비 맥주는 별로일까요? 왜 예전에 고든 램지가 카스 광고 모델이 되었던 걸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 당시에 고든 램지가 자본주의의 영혼을 팔았다, 뭐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고든 램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식의 매운맛에는 이를 씻어내줄 맥주가 잘 어울리고 한국 맥주는 이에 걸맞다. 실제 고든 램지는요, 버드와이저와 백스를 즐겨 마시기로 유명합니다. 미국의 스타 셰프인 데이비드 장은 좀 더 강경한 발언을 했어요. 맥주 힙스터들이 무시하는 싱하, 버드라이트, 밀러 같은 싸구려 맥주야말로 모든 음식에 불화 없이 잘 어울린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맥주들은요, 약간은 좀 밍밍하고 탄산이 강한 라거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여름이 매우 더운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가볍고 시원하게 마시기 좋아서 청량감이 강조되는 거죠. 무조건 진하고 맛이 강한 맥주가 가장 맛있고 가장 좋은 맥주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때로는 지친 하루를 마무리할 때 가볍게 마실 수 있는 맥주가 더 좋을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선택지가 존재하느냐 아니냐입니다. 날씨에 따라, 또 기분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골라 마실 수 있는 선택지가 존재한다는 것, 이런 게 진정한 발전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퇴근하시고 시원한 맥주 한 잔 어떠세요? Cheers!